서유럽 여행기 13-2 앤드 이재영 1313 38.39 40 서유럽 렌트카 여행 38 8일에 떠나 랭스림주로 2024-5-28화 티켓만 제때 예약했어도 오늘 오전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냥 8일에 떠난다. 이제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오늘은 랭스에서 그리고 모레 메스매치에서 자고 나면 프랑스를 떠나 독일로 가게 된다. 그저께와 어제 이틀을 연속해서 많이 걸었더니 피곤해서 잠이 쏟아진다. 어제 9시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아침 8시이다. 거의 11시간을 잤는데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오래 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오래 자고도 계속 졸린다. 3일 동안 어질러 놓았던 짐을 싸서 호텔을 출발하였다. 파리 시내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호텔이 위치한 곳이 변두리이긴 하지만 교통신호와 도로에 익숙치 않아 긴장이 된다. 그렇지만 하이웨이로 일단 올라오니 다음부터는 하이웨이로만 쉽게 연결된다. 하이웨이를 몇 번을 옮겨 타니 파리를 빠져나온다. 랭스까지는 약 150km이다. 중간에 다른 명소라도 들릴까 했지만 오늘은 빨리 숙소에 도착해 쉬고 싶다. 파리 시내를 빠져나오니 다시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시작된다. 프랑스는 남부의 알프스권과 서부의 피레네권을 제외하면 거의 산이 없는 것 같다. 랭스로 가는 길도 아주 완만한 구릉이 이어지는데 숲과 밭이 어우러진 녹색의 풍경이 더없이 아름답다. 랭스에 도착하니 12시 정도가 되었다. 호텔 체크인이 3시부터라 한다. 호텔에 차를 주차해두고 랭스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다. 랭스는 파리에서 2시 방향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인구는 2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프랑스에서는 큰 도시축에 끼인다. 검색해보니 인구 기준 12번째 도시라 한다. 랭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랭스 대성당, 즉 랭스 노트르담 성당이다. 호텔에서 1km 남짓 거리라 슬슬 걸어갔다. 아침부터 하늘이 찌푸려 있더니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한다. 랭스의 건축물도 프랑스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풍스러운 양식이다. 시내 중심지의 도로가 넓은 편이며 특히 보행자 길이 상당히 넓고 편하게 되어 있다. 보행자 도로에는 인근 레스토랑에서 테이블과 좌석을 내놓고 있는데 날씨 탓인지 손님은 없다. 랭스 대성당에 도착하였다. 아주 웅장한 데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랭스 대성당은 13세기에 건축되었는데 프랑스 왕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졌다고 한다. 성당 전면에는 정교한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다. 고딕 양식의 이 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외관이 웅장하므로 당연히 내부의 예배당도 크다. 성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엄청 크다. 어른 5명 정도가 손을 잡고 둘러야 할 정도이다. 성당의 앞쪽과 뒤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다. 성당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될 것 같다. 옛날 프랑스 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지면 없던 위험도 저절로 생길 것 같은 분위기이다. 성당 바로 옆에는 랭스의 두 번째 명소라 할 토 궁전 페레이 ISDTAU 있다. 토 궁전은 평상시에는 랭스 성당 대주교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는 대관식 준비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왕의 대관식과 관련한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성당을 나와 토 궁전으로 가니 문은 폐쇄되었고 문 안쪽에는 큰 가림막이 설치되어 궁전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 안내판을 보니 지금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가 약 800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앞으로 수년에 걸쳐 점진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랭스는 세계의 샴페인의 중심지라 한다. 그래서 샴페인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여러가지 샴페인 관광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 때문에 더 이상 관광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 쉬어야겠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9 처음으로 당해 본 좀도둑 마이너스 아깝다. 와인 2024-5-29수. 오늘은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숙박지인 메스매치로 간다. 랭스의 호텔을 나오니 금방 하이웨이로 연결된다. 랭스에서 메스까지는 180km 정도 되는데 오늘도 유료 도로를 제외한 경로를 선택하였다. 잔뜩 찌푸린 날씨에 비가 오다 말다 한다. 며칠 동안 이동할 때마다 프랑스 시골 풍경을 보지만 언제 봐도 좋다. 일부러 그림을 그린다 한들 그렇게 예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벌판이었지만 메스로 가는 길 양쪽은 끝없이 넓고 평평한 벌판이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다. 마침 틀어둔 음악에서는 이미자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가 흘러나온다. 아름다운 프랑스 시골길을 달리며 이미자와 심수봉의 노래를 듣는 기분도 괜찮다. 1시간쯤 달렸을까 내비가 좁은 도로로 안내한다. 우리나라의 농로보다 조금 넓은 정도의 도로로서 승용차 2대가 비켜가기 힘들 정도의 길이다. 도로 양쪽으로는 누르스름하게 물들어가는 밀밭이다. 마치 밀밭 속을 헤쳐나가는 느낌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밀밭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도로 옆으로 잡초가 번져 나올 만한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알고 보니 도로로 삐져나오는 잡초를 쳐내는 차가 달리면서 잡초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메스가 가까워지니까 산들이 조금씩 나타난다. 산이라기보다는 조금 높은 구릉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지금까지 끝없이 평평했던 벌판과는 달리 파도가 치는 듯한 지형이 시작된다. 푸른 벌판 위에 농가도 가끔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치와 잘 어울리게 집을 지었는지 감탄할 정도이다. 농가가 있는 곳에는 근처에 반드시 작은 숲이 있다. 거의 4시간 정도를 달려 메스의 숙소에 도착하였다. 가면서 장을 보려 했는데 마침 숙소 바로 건너편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다. 먹을 것과 물을 사고 와인도 특별히 20유로짜리로 한 병 샀다. 지금까진 거의 10유로 이하짜리를 마셨다. 계산을 마치고 나와 슈퍼에 딸린 빵 매장에 들어갔다. 슈퍼에서 산 물건을 담은 장바구니는 카트에 실어 빵 매장 입구에 두었다. 빵을 서너 개 사서 나왔는데 집사람이 비명을 지른다. 카트에 담아둔 장바구니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빵을 사는데 불과 34분, 매장 입구와 매대 사이 거리가 몇 미터 밖에 안 되는데 그새 누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버린 것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매장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니 CCTV를 확인해 보더니 우리가 빵 매장으로 들어가자 마자 누군가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웃으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그만두라고 했다.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다. 지방 소도시의 슈퍼마켓 손님이라면 평범한 시민일 텐데 이런 짓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값 모두에서 40유로가 채 못되지만 무엇보다 와인을 도둑 맞은 것이 너무 분하다. 이 정도는 프랑스에서는 범죄 축에도 못 끼는 것 같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에게 그렇게까지 톡하게 굴었던 프랑스 공권력이 다시 장 볼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나왔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난 뒤 조금 쉬었다가 관광을 하기로 했다. 메스는 인구 약 12만 명의 제법 큰 도시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형성된 역사가 오랜 도시로서 그동안 전쟁에도 많이 휘말렸다고 한다. 역사가 오랜 만큼 올드타운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메스의 첫 번째 명소도 역시 성당이다. 성 스테판 대성당은 13세기에 건축이 시작되어 무려 300년간 공사가 진행되어 16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숙소에서 직선 거리는 4km 정도이나 차로는 8km나 된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이다. 몇 번을 엉뚱한 데로 간 데다 잘못하여 버스 전용 도로에도 2번이나 들어갔다. 프랑스는 도시마다 운전 환경이 다른 느낌이다. 올드타운으로 들어가 성 스테판 성당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 고딕 양식으로 높이가 엄청나게 높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 성당 역시 전면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등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지만 이젠 좋다는 성당을 하도 많이 봐와 그냥 덤덤한 느낌이다. 성당 뒤에 올드타운은 잘 보존되어 있다. 다음으로 점원 게이트로 갔다. 메스는 고대 이후 여러 차례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요새가 많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새의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점원 게이트는 메스의 요새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중세시대의 성벽과 성문이다. 성문 양쪽에는 2개의 높은 탑이 서 있다. 성벽은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성문만 보더라도 얼마나 견고한 요새였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으로 독일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점원 게이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성 뒤로는 깊은 계류가 흐르고 있다. 점원 게이트란 요새가 이 계류로 인해 멋진 건조물이 된 것 같다. 만약 이 계류가 없었더라면 점원 게이트는 그저 살벌한 군사시설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왔다. 그동안 빨래가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를 정도로 밀려 있었는데 마침 호텔 근처에 코인 빨래방이 있다. 빨래를 가져갔는데 아무리 해도 방법을 잘 모르겠다. 빨래방에는 뚱뚱한 중년의 백인과 키가 껑충하고 새까만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백인 중년남에게 물어보려 하였으나 그는 손부터 내젓는다. 그때 흑인 청년이 친절하게 가르쳐 줘서 무사히 빨래 성형공. 큰일을 하나 마쳤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사 시 프랑스를 떠나 독일 쾰른으로 2024-5-35 15일간의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오늘은 독일로 간다. 독일 쾰른에서 하룻밤을 잔 후 이번 여행의 출발지였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귀국할 예정이다. 쾰른까지는 약 300km이다. 최근 며칠간 오전은 항상 흐리거나 비가 온다. 오늘도 잔뜩 찌푸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진다. 출발을 하니 빗줄기는 한층 더 굵어진다. 쾰른에 가기 위해서는 룩셈부르크를 거쳐야 한다. 유료 도로를 제외했는데도 계속 고속도로 같은 도로로 달린다. 출발한 지 60km쯤 지나자 룩셈부르크로 들어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국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 룩셈부르크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간간히 보이는 글자가 불어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룩셈부르크로 들어왔다고 짐작할 뿐이다.
유럽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국경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룩셈부르크는 국토 면적이 아주 좁은 국가라 대부분이 도시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프랑스의 진배 없이 푸른 벌판이 계속된다. 도로는 하이웨이의 연속이라 주위의 풍경이 잘 보이지 않으며 또 그럴 여유도 없다. 한참을 달리니 어느 사이엔가 독일로 들어왔다. 푸르른 독일의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 그러나 독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기 때문에 내비에 유료도로 제외 조건을 넣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로 안내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와 같이 여유있게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없다. 어쩌다가 내비가 일반 도로로 안내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도로는 프랑스와 달리 도중에 차를 세우고 경치를 구경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중간에 간이 쉼터와 같은 주차 공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에 레일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풍경을 보기 위해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운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구글맵에서는 운행시간을 3시간 20분 정도로 예측했으니 평소 같으면 대여섯 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운전에만 집중하였기에 3시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후 3시 정도에 쾰른에 도착해 숙소에서 한숨 돌리고 있자니 4시가 가까워진다. 여전히 날은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진다. 쾰른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다. 쾰른은 인구 110만 명으로 독일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로마 공화정 때 이미 로마인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군사기지를 세웠다고 한다. 로마 제국에 들어서는 무역항으로서 상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쾰른의 명소라면 단연 쾰른 대성당이 꼽힌다. 13세기에 착공하여 무려 630여 년간의 공사 끝에 19세기 말에 완성된 이 건물은 건축기간이 가장 긴 건축물로 꼽힐 것이다. 오늘도 또 성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유명한 성당이라 가보기로 했다. 이 성당은 기차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역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역을 통과해 나오니 눈앞에 갑자기 거대한 성당이 나타난다. 정말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큰 성당이다. 이번 여행에서 본 성당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마 가장 큰 성당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 개의 첨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이가 157m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2.8m란 점을 생각하면 56층 아파트의 높이에 해당한다. 철근도 없던 그 시절에 이런 건축물을 짓다니 놀랍다. 역에서 나오면 성당의 옆면이 보인다. 성당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성당 쪽으로 오르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의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당 옆면만 보더라도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있다. 길이가 150m, 폭이 90m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성당의 정면으로 갔다. 양쪽으로 우뚝 선 첨탑의 위용이 굉장하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도회 중이라 문 안쪽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성당의 정면에는 많은 부조가 조각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성당만큼 화려한 맛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술품을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 내 눈에는 조각의 작품성도 프랑스만은 못한 것 같다. 성당을 나와 바로 근처에 있는 호헨졸렌 다리로 갔다. 쾰른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 쾰른의 명소로서 쾰른 대성당에 이어 호헨졸렌 다리를 두 번째 명소로 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이 다리가 매우 중요한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였다. 그런데 막상 보니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철교이다. 20세기 초에 건설되었다가 2차 대전 중 파괴되었고 그 후 다시 건설되었다고 한다. 별로 역사성도 없다. 이런 다리가 무엇 때문에 쾰른의 두 번째 명소가 되었을까? 바로 사랑의 자물쇠 때문이라 한다. 다리벽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강에 던지면 그 사랑이 영원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사랑의 자물쇠는 진기한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곳에 가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남산을 비롯하여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몇 번 본 적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의 자물쇠를 본 적이 없다. 약 500m에 가까운 다리의 한 면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자물쇠를 걸기 시작했는지. 세월에 따라 자물쇠의 색이 변하여 마치 단층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자물쇠를 걸 장소가 없어 이미 걸려있는 자물쇠에 다시 새 자물쇠를 거는 시기였다. 문득 이 자물쇠 숫자가 몇 개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종종 쓸데없는 짓을 한다. 대충 주먹구구를 해보니 100만 개가 넘을 것 같았다. 10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성냥개비 100만 개를 셀려면 하루 8시간 동안 성냥개비를 센다고 할 때 한 달은 걸린다. 여하튼 엄청난 수의 자물쇠였다. 또 호헨졸렌 다리 위에서 보면 쾰른 대성당과 아름다운 라인강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호헨졸렌 다리는 그 자체로선 별것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인공의 풍경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환상의 편승에 일약 쾰른시의 명소로 자라잡게 되었다.
호헨졸렌 다리에는 자동차는 다니지 않고 철로와 넓은 보행자 도로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헨졸렌 다리를 건너며 쾰른 대성당과 라인강의 경치를 즐기고 있다. 나도 천천히 걸어 다리를 건너갔다 왔다. 어느새 하늘은 개었다. 저 멀리 쾰른 대성당이 역광을 받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쾰른시도 역사가 오랜 도시이므로 중심지인 성당 일대의 도로는 그야말로 미로 수준이다.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면서 등에 식은 땀을 흘리며 겨우 숙소로 돌아왔다.